입시를 보다 즐겁게, 입시를 보다 가깝게. 네.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이즈유 TV. 이즈유 TV의 김세형입니다. 저희 회사 이즈유.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 이즈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다라는 채널을 보고 있으면서 역사를 보다, 과학을 보다를 주로 시청을 하는데 역사를 보다 도입하는 멘트가 너무 좋아서 한번 따라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수능 선택 과목,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정답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12월쯤에 컨텐츠를 올리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생님 저는 미적 대신 확통을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또는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사탐 둘 해도 되나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조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할 거예요. 1부에서는 우선 수능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 그다음 수능의 트렌드 이후에 전공 자율 모집 이야기 좀 나눠볼 겁니다. 전공 자율 모집이 원래 2026학년도에 확대가 됐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미는 게 있어서 2025학년도에 이미 굉장히 확대가 됐죠. 근데 이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하면 낭패를 봐요. 그 원서 접수를 할 때 우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서 접수 전에 미리 생각을 전공 자율 모집까지 생각을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2부에서는 모의고사가 3등급 초반 이상인 친구들, 즉 정시까지 고려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과연 탐구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수학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복잡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5등급이나 6등급인 친구들 또는 뭐 성적이 정말 안 나오는 친구들까지 정시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 다음에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설명드려본다면 아시죠? 수시는 24만 명, 25만 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시는 6만 5천 명 정도를 선발해서 수시가 훨씬 많이 뽑으니까 우리 수시로 가자. 그리고 정시는 재수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 특히나 수도권 쪽을 본다면, 전체 교과와 종합과 수능 위주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비율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교과가 많이 모집하고 그다음 종합이고 정시가 굉장히 적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있어요. 아시죠? 수도권은 주로 교과 종합 수능 위주 중에서 교과 종합이 총 6만 명, 6만 5천 명, 6만 6천 명 정도까지가 교과 종합 즉 수시로 선발하는데 수능도 4만 3,500명이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서울 또는 수도권에 진학을 희망을 한다면 그렇다면 수능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보통 우리 친구들이 내신이 뭐 입점대 초반만 되어도 나는 분명히 수시로 갈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에서 내가 이 대학 좀 가지 않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수능 최저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의 공부의 끈을 좀 놓고 그러다 보니까 정시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수시에 뭐 내가 보험으로 써놨던 그 대학에 수능 후 면접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종종 보여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내가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면서 내신이 2점대다. 그렇다면 정시까지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능은 재수생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상위권 대학에서 재수생들은 보통 50에서 60% 적지 않죠.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합격을 합니다. 하지만 최상위가 아닌 대학은 그래도 재수생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좀 고민을 하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부터 정시를 해야 될까? 하위권 친구들도 정시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 내용은 다음에 꼭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대입 제도에 대한 이해 중에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전공 자율 모집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전공 자율 모집을 굳이 사탐런에서 다루는가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실제로 원서를 지원할 때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때 막상 내가 생각하는 대학의 그 전공의 모집 인원이 한 명, 세 명, 뭐 네 명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졌어요. 작년에 갑자기. 2024학년도 합격생들까지는 선발 인원이 뭐 8명, 9명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는 많을 때는 15명, 20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2025학년 때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적을 때는 한 명 많아봤자 6명, 7명 이런 모집 단위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전공 자율 모집, 전공 자율 모집을 하면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5학년도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친구들은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서는 문이과 통합을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문이과 통합인데 또 아무래도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게 뭔가 정부에서 밀고 있는 그런 교육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닌가? 뭐 미래 사회는 융합형 인재를 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문과 이과를 나눌 거야? 이런 게 정부 생각이거든요. 근데 또 한 번에 이 올해 올라가는 고1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에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아, 이거 좀 뭔가 급격한 변화에서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예비 단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원래는 2026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 이때부터 좀 바꿔라 라고 했는데 대학들이 좀 빠르게 2025학년도에 상당수 전공 자율 모집을 확대했어요. 대학의 전공, 그 정원은 정해져 있거든요. 100명을 뽑는데 예를 들면 국문과 10명, 영문과 10명이다 이랬는데 없던 전공 자율 모집이 50명 생겼다. 그러면 전체 100명 중에 50명이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냐? 아까 국문과 10명이었죠? 그중에 뭐 5명, 영문과 10명이었죠? 그중에 5명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50명을 챙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 총 인원이 딱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전공의 모집 인원이 너무 적다면 전공 자율 모집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그것도 꼭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공 자율 모집으로 지원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전공을 과연 공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공 자율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공 자율 모집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뉘어지는데 유형 1은 그냥 막 입학을 한 다음에 원하는 전공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유형 1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유전공이나 무전공 통합 모집을 한 다음에 대학 내 거의 모든 전공에 2학년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유형 2는 예전에 학부제 같은 거 있죠. 인문계열로 들어가서 그 다음 그 안에 어떤 학과를 전공할 수 있다. 자연계열로 들어가서 또는 공과대학으로 가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풀이 좁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열로 간 다음에 인문을 가거나 인문계열로 간 다음에 자연계열로 간다. 이렇게는 좀 곤란한 거죠. 대신 유형 1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학생들도 들어가서 공학계열을 전공할 수 있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1과 유형 2가 다르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세요. 내가 3월쯤에는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모집 단위별로, 전공별로 몇 명인지 보시고, 그리고 전공 자율 모집도 어떤 유형인지까지 본 다음에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 또는 정시로 뽑아야 되느냐. 인원이 너무 적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을 이미 설계한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수능 끝까지 그렇게 그 전에 해야 될까요? 하지만 뭐 전체 학생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때까지 가서 이제 전공을 결정한 후에 어떤 과목을 최저를 맞출 것인가를 정말로 결정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네, 원래는 이제 12월에 기말고사 끝나면 겨울방학 들어올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성적표만 나온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학생부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여튼 뭐 입시의 시기가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공 자율 모집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전공 자율 모집의 규모는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 뭐 이런 비율이 좀 되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가 월등히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눈에 보이시죠?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거를 제가 좀 정리해 본 것이 있어서 뭐, 그다음 건국대, 경희대, 뭐 고려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표가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요 출처는 제가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어떤 분께서 하셨는데 이게 다른 뭐 대입전형 119나 이런 인천시 교육청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오류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올렸던 대학교별 그 대입 전형 시행 계획까지 같이 참고해서 꼭 자기 개인이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유형 1입니다. 현재 표는 유형 1이에요. 유형 1. 유형 1이 무엇이었죠? 어떻게든 들어간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전공 다 하면 돼. 네. 자, 건국대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전형 KU 자유전공학부에서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논술은 69명이긴 한데 뭐 논술은 경쟁률 너무 세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선택 불가 모집 단위가 조금 있긴 합니다. 수의예과라든가 예술, 사범, 뭐 신산업, K, 뷰티 산업 이런 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전형에 이렇게 선발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고 경희대는 주로 뭐 서울국제인데 서울국제가 아무래도 국제 캠퍼스에 정원이 많기 때문에 국제에서 확실히 서울보다는 더 많이 선발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교과전형이에요. 교과전형. 교과전형에 무엇이 걸려 있죠? 건국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경희대는 교과전형에 2합 5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메디컬은 3합 4라는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수학은 무엇을 응시하고 탐구는 무엇을 응시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경희대를 전공 자율 모집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내가 진학을 희망하는 그 전공에 그 유형에 모집 인원이 몇 명인지 꼭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전공 자율 모집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 근데 경희대는 뭐 최저학력 기준이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경희대는 뭐 이렇게 정해진 필수 응시 계열이 없어요. 메디컬까지 포함해서요. 자유롭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고려대도 올해부터 좀 그렇게 되긴 했지만 여기에 종합전형, 교과전형을 했으니까 광운대 여기 정시를 볼게요. 408명이 전공 자율 모집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학 후 일정한 기초 과목 이수를 마친 다음에 전공과 진로 선택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칸막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가라. 근데 다군에서 408명을 모집하는데 정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죠. 무엇일까요? 네, 수능 관영 영역의 비율과 그리고 가산점입니다. 혹시 미적 계열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가? 또는 과학 탐구를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가? 그리고 이 학교는 활용하는 지표, 즉 표준 점수인가? 백분인가? 등급인가? 이걸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표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교과인지, 종합인지, 논술인지, 수능인지. 그리고 여기에 또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공 자율 모집 유형 2예요. 건국대는 교과 전형으로는 이렇게 유형 2로 아까 유형 1은 종합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서울과기대 이렇게 중위권 대학들이 주로 좀 유형 2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고 최상위권 대학들은 주로 유형 1로 선발하는 경향성이 좀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요 표까지 참고하셔서 유형 1, 유형 2 그리고 교과 종합 수능까지 고려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 전공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수능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과연 유리할까? 앞에서는 전공 자율 모집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전략적으로 내가 대학에서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하는 지점 하나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논란 거기에 대해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6월 모의평가 응시 현상을 분석했는데
지원자 총계 중에 N수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 N수생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N수생이 숫자를 보셔야 돼요. 숫자를. 자, 보시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과탐의 동시 응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탐 응시자도 늘었죠. 작년에 늘었습니다. 근데 사과탐 응시자, 즉 여기는요, 사탐 두 과목이고, 과탐 두 과목이고, 여기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다 분리해서 카운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응시자가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이상하죠. 지금 현재 이과 정성 시대 아닙니까? 라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사탐 두 과목 응시, 과탐 두 과목 응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응시가 이렇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과탐 두 과목에서 줄어든 만큼 대부분이 사탐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줄어든 인원들이 여기로 이렇게 응시했습니다. 여기 2만 명 좀 넘게 줄었고 2만 명 정도가 이쪽으로 옮겨갔잖아요. 늘어났잖아요. 즉 과탐 두 과목 응시하던 친구들이 과탐 하나, 사탐 하나로 갈아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 친구들 대체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사탐으로 한 과목을 돌리는 이 친구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는 정시까지 노리고 가는 일부 최상위, 상위권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2등급 정도, 낮으면 3등급 정도인 친구들인데 1등급이나 2등급을 노리고 가는 친구들 또는 보통 이제 3인대 2로 노리고 가는 친구들이 가장 많고요. 2등급인데 1등급을 노리겠다 이런 친구들은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3인대 2로. 인데 좀 더 안정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현재 과탐으로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중반쯤 나온 친구들이 사탐런이라고 하는 그 현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N수생 유입되고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의 사탐런이 좀 있다. 이 둘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자, 9월 모의평가 응시 현황을 분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참, 이게 응시예요. 접수가 아니라 실제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리한 표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더 늘었죠. 4만 2천 명이에요. 그리고 과탐 두 과목은 더 줄었어요. 그리고 이게 수능까지 가보면 심각합니다. 4만 7천 명이 됐습니다. 근데 과탐에서 1만 7천 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N수생이 급격히 늘어났죠. 다시 볼까요? 9월이 10만 명, 10만 6천 명인데 수능에서는 18만 명이에요. 이 친구들 중에 최상위권 친구들이 과탐으로만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과탐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사탐 하나, 소음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어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응시하는 친구들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수능까지 본다면 47,723명이 사탐과 과탐 각각 한 과목을 응시했죠. 어, 보시면 사과탐 응시자가 약 3만 2천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래서 우리가 좀 곤란해집니다. 어떤 지점이냐. 과탐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놓지 않고 둘 다 과탐 플러스 과탐으로 응시를 합니다. 과탐의 중간쯤에 있던 친구들은 즉 내신은 높지만 모의고사 중에서 중상위권에 있던 친구들은 과탐 하나를 버리고 사탐으로 갈아타요. 큰 문제는 과탐 플러스 과탐을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좀 문제가 커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과탐 두 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주로 의대 쪽 학생들이죠.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면 사탐 한 과목 또는 사탐 플러스 사탐으로 돌리려는 친구도 아주 드물지만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 중에서도 뭐 고려대도 사실은 사탐으로 가능하긴 하죠. 근데 주로 지방에 있는 그 거점 국립대는 수학 미적기야, 그다음 과탐 이게 약간 필수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근데 지방에 있는 사립대 의대 중에서는 사탐도 괜찮아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내 성적대가 그 대학에 좀 맞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 이렇게 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런 질문도 나오더라고요. 나는 4등급인데, 그럼
내 위에가 빠지면 3등급이 되는 겁니까? 과탐에서 빠졌으니까? 아닙니다. 과탐에서 현역 중에 2등급 정도 또는 3등급 정도 대부분 애들이 빠졌지만 그 위에 재수생들이, 삼수생들이 1등급을 노리고 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인원수도 사실은 조금 뭐 줄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등급이 3등급까지 올라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3등급까지는 23%고 4등급까지는 40%잖아요. 급감 비율 차이도 있고 그래서 좀 쉽지 않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탐으로 돌리는 친구들이 그래서 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세밀하게 보는 거는 2부에서 좀 다룰 건데 사실 그렇게 엄청 세밀하진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대략적으로 보려고 만든 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2022학년도인데요. 6월 응시자 그리고 9월 응시자, 수능 응시자까지 1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보았어요. 1등급 비율이 높다는 거는 1등급의 커트라인에 있는 대부분 그렇죠. 커트라인에 있는 또는 만점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즉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또는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도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떤 영역이 탐구 영역이 좀 더 쉬울 것인가 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리니까 피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턴이 있습니까? 뭐 경제가 좀 있는 거 같고 정법 좀 있고 뭐 화원 있고 이렇네요 라고 생각하기 쉽죠. 2023학년도를 볼게요. 경제?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학생들의 분포뿐만 아니라 난이도까지 같이 고려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1등급이 얼마나 있냐라고 봤을 때 아까 보았던 그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어떤 분포의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제 공부 잘하는 애들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난이도를 또 평가원에서 조절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봐가지고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몰리니까 난이도가 쉬울 거니까 이렇게 섣불리 예단하면 되진 않아요. 2025학년도에는 5개 칸을 칠해봤는데 마찬가지죠. 6월, 9월 수능까지 꾸준히 뭐 이게 좀 난이도가 일정하고 1등급 분포가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과목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것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잘하는 과목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 여기 조금 이따 결론 나중에. 자, 여기도 볼게요. 그런데 전체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어떤 트렌드가 있긴 합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종종 그렇다. 한 절반 정도 확률로 좀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생활과 윤리 이렇게 인원이 많고 사회문화고 줄었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화원, 물론 인원 점점, 화원은 특히 너무 줄었고요. 생원 지원, 인원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죠. 자, 이 인원이 많은 생윤 3은 생원, 지원, 요 네 개 과목의 성적 분포를 보세요. 여기 있는 게 지금 무엇이냐면 녹색 칸이 1등급 커트라인이에요. 어떻죠? 1등급이 좀 더 분포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난이도 그리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뭐 성적의 분포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윤 3은 보이시고 그리고 여기 사문 있습니다. 사문 보이시죠? 생윤 3은 보이시고 그리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과 이렇게 본다면 네 하나를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1등급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과목은 그래도 인원이 많은 생윤, 윤사, 사문, 생원, 지원 이렇게였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내가 실수가 없어요. 실수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실수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인원이 많은 과목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뭐죠? 잘하는 과목 해서 실수 안 하는 게 베스트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1부 마무리입니다. 1부. 확실히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수능 시험장에서 내 실수가 나를 비켜갈 것이라고 자신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사문생륜, 생원지원, 윤사까지 하나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탐 2등급 후반 3등급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탐구로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라면 그래서 다른 영역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경우예요. 네, 내가 이 등급을 확실히 올린다. 플러스 국어.
또는 영어 또는 수학의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 경우라면 그러면 사탐으로 한 과목은 바꾸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정시까지 고려한다면 2부를 꼭 시청하시고 생각하시고 현재 과탐이 4등급 이하고 탐구 영역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면 이거는 확실히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 뭐 이런 것 중에 어떤 과목을 할까요? 보이시죠? 사문도 생윤도 확실히 양이 뭐 생명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양이 적어요. 적지만 둘의 공부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문은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에 강점인 학생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용어 같은 것도 보통 이제 경제면이나 이런 것을 좀 정치, 사회, 기사를 또는 책을 어렸을 때 좀 읽었다 싶은 친구들이 이해가 좀 빠른 경향이 있어요. 생류는 그리고 사무는 그 숫자를 분석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학을 조금 한다라는 친구가 좀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는요, 약간 철학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 국어 중에 왜 비문학의 철학이나 이런 쪽 지문 있죠. 이런 친구들이 강점이 보이고 그거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매우 어려운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를 정리할까 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2부까지 꼭 시청해 주실 부탁드리면서 뭐 괜찮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조금 많이 아주 많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유 TV 김세형이었습니다.